아가씨의 은가위.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아들 형제를 두고 살았어요. 과부는 두 아들을 잘 길러 장성하였으나 장가를 들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운명한 것을 확인한 형제는 서로 다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저 세상에 가서 편히 쉬시고 우리도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도록 명당 자리에 모시자. 그러나 둘레에 명당을 잡아줄 직관도 없고 가난뱅이 형편에 다른 지방에 사는 직관을 모실 수도 없어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동생은 어머니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나가면서 말했어요. 형님,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반드시 명당 자리에 묻을 터이니 걱정 마십시오. 명당을 잡을 자신이 없는 형은 동생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동생은 어머니의 시신을 짊어지고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하루 종일 걷다 보니 어느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밤이 깊어가니 먹이를 찾는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그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지게를 받쳐놓고 생각하니 밤을 지새일 일이 막막했어요. 동생은 혹시나 하여 사방을 살피니 멀리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동생이 불빛을 찾아가니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동생이 문 앞에 가서 주인 양반, 주인 양반 하고 찾으니 한 처녀가 나와서 말했지요. 여기는 봄에 꽃이 피어도 나비와 벌도 오지 못하는 곳인데 웬 사람이 와서 찾는 거요. 사람이거든 들어오고 짐승이거든 썩 물러가라. 나는 사람이요. 그러면 어서 들어오시오. 그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정결한 방 안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녀가 보던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 글을 흘끗 보며 말했지요. 밖에 받쳐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보지 않고도 그가 지게에 무엇을 지고 온 것을 알았어요. 생전 고생만 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좋은 자리에 묘를 쓰고 싶어서 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직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가 그것을 받아먹고 나니 배가 고프지 않았죠. 얼마 후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효자이므로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지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어머니를 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널찍한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 길로 한참 가면 물이 가득한 연못이 있을 것이니 그 연못에 어머니 시신을 넣으십시오. 뒤에서 떡고머리 총각이 큰 소리로 부를 터인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와야 합니다. 만약 돌아보면 당신은 죽습니다. 알았소. 이튿날 새벽 그는 그녀의 말대로 연못으로 갔어요.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연못에 넣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지만 그녀와 약속한 터이라 눈물을 흘리며 연못에 던졌어요. 그러자 떡고머리 총각이 나타나 웬 사람이냐? 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녀의 집으로 달려왔죠. 그가 돌아오니 그녀는 다시 대추 3개와 밤 3개를 주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가 또 그걸 먹고 나니 그녀는 은가위 하나와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저 아래 큰 동네의 김대감 집을 찾아가서 은가위를 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집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것이니 그때 이 편지를 보이십시오. 그는 그녀의 말대로 김대감 집을 찾아가 은가위를 사라고 했어요. 김대감의 아들이 나와서 보니 그것은 자기 누님이 쓰던 은가위가 틀림없었어요. 대감의 아들은 그 가위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건 틀림없이 누님이 쓰던 은가위예요. 얘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니? 아, 글쎄, 이거 좀 보세요. 어머니가 가위를 받아보니 틀림없이 딸의 것이었어요. 그때 마침 밖에 나갔다 대감이 들어오자 아들이 아버지께도 말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이건 틀림없이 누님이 쓰던 은가위예요. 얘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왜 쓸데없는 말을 꺼내니? 내 누이의 간 속에 은가위를 넣은 것은 우리 식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가위가 어디서 나왔단 말이냐? 대감이 가위를 살펴보니 딸의 관 속에 넣은 은가위가 틀림없었어요. 대감은 시집도 안 간 딸을 잃은 것도 원통한데 그 묘를 파서 가위를 꺼내 팔려고 하는 놈이 있음을 보고 이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놈은 도굴범이 틀림없다. 작은 사랑으로 들게 하여 몇 가지 음식과 술을 주어라. 먹인 뒤에 죽일 것이니 그동안 죽일 차비를 하여라. 대감의 아들은 그를 작은 사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힌 다음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어요. 그가 술과 음식을 먹고 밖으로 나오니 앞마당에는 그를 죽일 차비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는 사태를 짐작하고 얼른 편지를 꺼내어 대감에게 주었어요.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령님의 도움으로 살아나서 이 사람하고 혼인하여 살려고 합니다. 저의 제삿날 이 사람에게 도표를 입혀 저의 묘에 와서 충문을 읽게 해 주십시오. 이를 본 대감은 그를 잘 대접한 뒤에 사랑에 가서 쉬게 했어요. 그녀의 제삿날, 대감은 딸의 묘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에게 도포를 입히고 충문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가 충문을 읽고 나니 구름이 몰려와 그 무덤을 감싸더니 묘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자 무덤 속에 있던 그녀가 마치 잠을 자다가 일어난 듯이 걸어 나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저승에 가 있는데 이 남자가 저의 저승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살아보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자 대감은 무척 기뻐하며 동생과 딸을 혼인시키고 많은 재물을 주어 잘 살게 해주었어요. 그는 그녀와 부러울 것 없이 잘 살았어요. 얼마 후 동생의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은 무엇이 부족하여 한숨을 쉬십니까? 나는 당신을 만나 잘 살고 있으나 우리 어머니 시신을 연못에 던진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 그러. 어머니를 한번 만나 보시겠어요? 아이고,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났으면 좋겠소.
어머니를 만나려면 적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덕을 쌓는 거요? 오늘 장날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셔서 각색 비단을 많이 사오세요. 동생이 장에 가서 마늘 비단을 사오니 그녀는 비단으로 여러 가지 옷을 꿰매어주면서 말했어요. 다음 장날 이 옷을 짊어지고 장에 가서 거지나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입었던 헌 옷을 모아서 지고 오세요. 그가 그녀의 말대로 거지와 헐벗은 사람에게 새 옷을 나눠주니 그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덕을 찬양했어요. 그가 헌옷을 한 짐 지고 가니 아내는 편지 석장을 써주면서 말했어요. 서방님, 이제 저승길을 떠나십시오. 이리저리 하여 큰 산을 넘으면 신장로가 보일 것입니다. 그 신장로를 따라가되 절대로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묻거든 이 편지를 하나씩 보이시면 됩니다. 그가 아내의 말대로 얼마를 걸어서 가니 세 사람이 다가와서 당신 누구요? 어디를 가는 거요? 하고 물었어요. 그가 말없이 편지 한 장을 꺼내서 주니 그래, 무슨 적덕을 했어? 하고 물었어요. 그가 등에 지고 있던 것을 보이니 들어가라고 하네요. 한참을 가니 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그가 전과 똑같이 하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참을 걸어가니 또 세 사람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웬 사람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느냐? 그가 편지 한 장을 보이니 무슨 적덕을 하였느냐? 그가 등에 진 것을 보여주자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 모두 불에 태우고는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편지를 가지고 12대문을 들어가면 떡고머리 총각이 이 수건을 질끈동여 매고 넓은 마당을 쓸고 있을 것이요. 그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이시오. 동생이 12대문을 들어가니 과연 떡고머리 총각이 마당을 쓸고 있었어요. 총각에게 편지를 보이니 총각이 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따라가서 보니 그의 어머니가 꽃 속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을 흘끗 쳐다보았으나 아는 척하지는 않았어요. 잠시 후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이와 그의 아내인 듯한 여인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가지고 와서 어머니 앞에 놓더니 꾸벅꾸벅 절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그 음식을 골고루 먹더니 떡고머리 총각을 불러서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나 하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 총각의 안내로 집에까지 무사히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물었죠. 어머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만나보았소. 잘 지내고 계시지요? 잘 지내고 계시더이다. 그러나 한숨 쉬는 그의 버릇은 전과 같았어요. 얼마 후 아내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어머님이 잘 계신 것을 보고 와서도 왜 한숨을 쉬곤 하십니까? 고향에 계신 형님이 장가 가서 잘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형님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형님이 보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다녀오세요. 그는 노잣돈을 넉넉히 가지고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에 가보니 형은 장가를 들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형을 만나 그간의 일을 이야기하고 날짜를 맞춰보니 그가 저승에 가서 어머니를 만난 날이
바로 어머니 제삿날이었어요. 그가 갔을 때 어머니 앞에 음식을 차려다 놓고 절한 것은 그의 형님과 형수가 어머니 제사를 지낸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아버지의 유산, 지팡이와 괴짝과 피리. 옛날에 아들만 삼형제를 둔 노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노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결국 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되었답니다. 오죽하면 살 집마저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려 삼형제는 기거할 곳마저 없게 되었어요. 노인은 죽기 전에 아들 셋을 불러놓고 이런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무슨 일을 하건 먹고 살 수야 있지 않겠니? 그래도 너희들에게 유산 한 가지씩은 물려줄 테니 소중히 간직하도록 해라. 삼형제는 그 말을 듣고 매우 기뻤어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남겨놓으셨구나.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새 아들은 곧 실망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유산이라는 게 겨우 지팡이와 괴짝과 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는 지팡이를, 둘째 아들에게는 괴짝을, 그리고 막내에게는 피리를 준 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한자리에 모인 삼형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어요. 이제 살 집도 없으니 우린 거지꼴이 되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형님. 첫째와 둘째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각자 헤어져서 살 길을 찾아보죠. 막내의 말에 두 형은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 각자 흩어져서 살 방도를 찾은 다음 돈을 벌면 이곳에 다시 모여 함께 살도록 하자.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의 유산을 물려주셨으니 그걸 가지고 떠나도록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한 뒤 세 형제는 각자 길을 떠났어요. 큰아들은 지팡이 하나를 달랑 들고 무작정 길을 따라 걸었어요. 뚜렷한 목적지도 없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우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산 열매를 따먹거나 남의 집에서 구걸을 하여 허기를 달랬어요. 어느 날 큰아들은 날이 어두워져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무덤 옆에서 덤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 잠이 들 무렵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은 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소리는 이내 그치지 않았어요. 이상해 여긴 큰아들은 살며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죠.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큰아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여우를 계속 지켜봤어요. 이윽고 무덤을 다 파헤친 여우는
해골 하나를 들고 나와 자기 얼굴에 뒤집어 썼어요. 그런 다음 제주를 홀딱홀딱 몇 번 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노파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 노파로 변신한 요우는 마을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은 노파의 뒤를 살금살금 따라가 봤죠. 한참 걸어가다 노파는 어느 잔치집으로 들어갔어요. 마침 그 집에서는 갓 결혼한 새신랑을 맞이하는 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큰아들도 노파를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감나무골 할머니 아니세요? 신부 어머니는 반갑게 노파를 맞이했어요. 노파는 신부 옆자리에 앉아 새로 차린 푸짐한 상을 받았죠. 음식을 실컷 먹은 노파는 옆에 있는 신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손을 들어 신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날 정도야. 어쩜 이렇게 예쁘니?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지럽지? 그러더니 신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꼬꾸라지는 것이었어요. 아니, 얘야, 정신 차려라, 얘야. 신부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딸을 일으켜 세웠지만 좀채 깨어나지 못했어요. 집에 모인 손님들도 신부가 쓰러지자 난리가 났어요. 우원, 이렇게 몸이 허약해서야 모약이라도 한 첩 치어 먹여야겠군. 노파는 그렇게 말한 뒤 혀를 끌끌 차며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큰아들이 불쑥 나서서 신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제가 신부를 고쳐보겠습니다. 단, 제가 지금부터 하는 행동을 절대 말리지 마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니신지는 모르지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신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애원했어요. 한편 노파는 막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황급히 노파에게로 뛰어가 지팡이를 들어 냅다 내리쳤어요. 노파는 갑자기 당한 일격에 그대로 쓰러졌죠. 아니, 저 사람이 미쳤나? 늙은이를 지팡이로 치다니. 그러나 큰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지팡이로 노파를 쳤어요. 노파는 머리가 터지고 피가 솟구치자 비로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아니, 저건 여우 아니야? 사람들은 그제야 큰아들의 행동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노파가 여우로 변하자 쓰러졌던 신부도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신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연신절을 하며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돈과 음식을 두둑히 챙겨주었답니다. 큰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떠난 둘째 아들 역시 거린 생활이나 다름없이 초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괴짝을 짊어지고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둘째가 돌아보니 아가씨는 옷이 찢어지고 피분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무슨 일이요? 지금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 좀 제발 숨겨주세요. 둘째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지만 우선 사람 목숨부터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가씨를 괴짝 안에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정말 아가씨의 말대로 칼을 든 장정 두 사람이 조만치에서 달려오고 있었어요. 이보시오, 이곳으로 젊은 여자 하나가 지나갔을 텐데 못 봤소?
장정들이 묻자 둘째는 시치미를 떼며 대답했죠. 보시다시피 나는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 가느라 사람이 오가는 것을 신경 쓸 틈이 없었다오. 난 여자고 남자고 본 적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자 장정들은 서둘러 앞으로 내달렸어요. 괴짝에서 나온 아가씨는 둘째에게 수없이 절을 하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알고 보니 그 장정들은 부자로 살던 아가씨의 식구들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강탈해간 도적들이었어요. 저는 이제 오갈 데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성심을 다해 평생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둘째도 아름다운 색시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둘째는 먼저 와서 살고 있는 형의 집 옆에다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한편 피리 하나만 달랑 들고 길을 떠난 막내 아들은 몇 날 며칠 동안 피리만 불며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피리를 썩 잘 불게 되었어요. 울적해져서 구슬픈 가락을 불면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고, 기분이 좋아 흥겨운 가락을 불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막내는 피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끼니와 숙박을 해결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루는 산속에 들어갔다가 날이 저물 무렵까지 민가로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산속에서 1박을 하게 되었죠. 막내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문득 깨어보니 저 앞에서 푸른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어요. 막내가 가만히 그 불빛을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 무리의 눈빛이었어요. 호랑이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중이었죠. 막내는 잠이 확 깨어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호랑이들이 어찌나 영리한지 서로 목말을 세워 나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제일 덩치가 큰 호랑이가 나무를 타고 일어섰고, 그 다음 큰 호랑이가 올라타고 다시 작은 호랑이가 올라타는 식으로 막내가 있는 곳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막내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벌벌 떨었죠. 이왕 이렇게 죽을 바에야 피리나 한번 불고 죽자. 이렇게 생각한 막내는 피리를 꺼내 구슬픈 가락을 불어댔죠. 그랬더니 호랑이들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막내는 이제 됐다 싶었죠. 옳지, 이 호랑이들도 귀가 뚫려 내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보구나. 그렇다면 막내는 아주 신나는 가락을 불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호랑이들은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서로 목마를 타고 있던 나무 위로 호랑이들은 균형을 잃으면서 아래로 떨어져 죽었어요. 목뼈가 부러지거나 머리통이 깨진 호랑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맨 아래에 있던 덩치 큰 호랑이도 밑에 깔려 죽었어요. 다음 날 막내는 죽은 호랑이들의 껍질을 모두 벗겨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 호랑이 가죽은 엄청난 돈이 되었고, 막내 역시 그 돈으로 형들의 집 옆에다 새 집을 짓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세 형제는 모두 출세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셈이 되었답니다. 장모가 된 며느리. 옛날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좀 늦게 아들 하나를 얻어 금지옥엽으로 길렀어요. 그 양반은 아들이 15세가 되자 장가를 들였답니다.
그는 아들을 장가들이고 벼슬도 올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어요. 얼마 후 그의 아내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어요. 중년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그는 무척 마음이 상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효성이 지극함을 보고 씨름을 달래며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아들마저 이름 모를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는 세상에 뜻이 없어 벼슬도 그만두고 시골집으로 내려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는 아내를 여의고 외아들마저 잃어 대가 끊긴 자기의 처지도 딱했지만 이제 나이 20밖에 안 된 며느리의 앞날이 더욱 딱하고 불쌍했어요. 그는 며느리를 불러 개가 할 것을 권해보았으나 그녀는 수절하며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어요. 그는 며느리에게 몇 차례 개가 할 것을 권했으나 소용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그는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몇 월 며칠 날에는 내 친구가 올 터이니 좋은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라. 며느리는 그의 말대로 좋은 술과 음식을 준비하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었는데도 손님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그는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어요. 오늘 오기로 한 손님이 오지 않는구나. 준비해둔 음식과 술을 내오너라. 그녀가 주안상을 준비해 오니 그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는 석 잔을 마신 뒤에 술잔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 술을 따르면서 말했어요. 너도 한 잔 마셔라. 아버님,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내가 따라주는 술이니 한 잔 마셔라. 그녀는 시아버지가 따라주는 술을 차마 사양할 수 없어 받아 마셨어요. 그러자 가슴이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잔을 내게 다오. 한 잔 더 마셔야겠다. 그녀가 따라주는 술을 마신 그는 다시 잔을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 술을 따른 뒤에 마시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몰라 가슴을 조이며 술을 마셨어요. 그녀가 다시 한 잔을 따라 권하자 그는 잔을 받아 마신 뒤에 다시 그녀에게 술을 권했어요. 그녀에게 술 석 잔을 권한 그는 술상을 내다 놓고 들어오라고 했죠. 시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본 그녀는 하늘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감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조금 전에 너하고 나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게 무슨 술인지 아느냐?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별주다. 너하고 나하고 이별하자는 이별주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아버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홀로 두고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 말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너는 오늘 밤에 이 집을 떠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30리 밖으로 나가거라. 아버님, 그 말씀은 따를 수가 없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 말 말고 내 방에 가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부르거든 오너라. 그녀가 자기 방으로 와서 울고 있는데 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가 다시 그의 방으로 가니 그는 궤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어 보자기에 싸주면서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즉시 집을 떠나라. 밤새 걷다가 맨 처음 만나는 남자와 배필이 되어 살아라. 아버님. 그녀는 슬피 울다가 그의 호통을 듣고서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집을 떠나지만 제 마음은 늘 아버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가 어두운 밤길을 울며 불며 걷다 보니 이윽고 날이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어느 밭가를 지나는데 한 남자가 오줌 장군을 쥐고 와서 밭에 걸음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 남자를 유심히 보았으나 그 남자는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일만 했죠. 그 남자는 일을 마치고는 다시 오줌 장군을 쥐고 마을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그 남자의 뒤를 따라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죠.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녀가 부엌으로 가보니 한 처녀가 밥을 짓고 있었죠. 그녀가 처녀에게 집안 형편을 물으니 처녀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아침밥을 지은 처녀는 밥 3그릇을 벗어 상 위에 놓은 다음 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에게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자고 했어요. 처녀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은 뒤에 들로 일하러 나갔어요. 그녀가 그 처녀와 집안일을 하면서 물어보니 그 집은 원래 선비 집안인데 몰락하여 지금은 농사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가 살펴보니 그 처녀나 그 아버지나 모두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날이 저문 뒤에 집에 돌아온 처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죠. 이곳은 부인과 같은 귀인이 있을 곳이 못 됩니다. 부인께서는 갈 곳이 있을 터인데 왜 가지 않고 누추한 집에 계시오? 저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있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오. 그녀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한 뒤에 다시 말했어요. 저의 시아버님께서 처음 만난 남자와 인연을 맺으라고 하셨으므로 당신의 아내가 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자기의 처지가 공궁하고 나이가 이미 40이 넘었음을 들어 그녀의 정을 사양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진심으로 설득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기울여져 반승낙을 하게 되었지요. 이때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우리가 당장 합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을 마련하고 따님을 시집 보낸 뒤에 합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먼저 좀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니 이 근처에 팔려고 내놓은 집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니, 무슨 돈으로 집을 산단 말이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마을에 가서 알아보니 마침 서울로 이사가기 위해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그녀에게 좋은 집이 있다고 하니 그녀는 폐물 상자를 내주면서 그것을 팔아서 집을 사라고 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에 그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처녀에게 물었어요. 나이 19살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버님을 홀로 두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요. 둘째는 나 같은 가난뱅이를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지요. 내가 아버님과 혼인하여 살면 아버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이니 좋은 혼처가 있으면 시집을 가겠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이제 따님을 시집 보내셔야지요. 마땅한 혼처가 없으니 그게 걱정이요. 마땅한 혼처가 있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실은 아가씨를 우리 시아버님께 중매하려고 합니다. 나이는 50 가까이 되었지만 건강하시고 재물도 명예도 있는 분이십니다. 내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라서 나도 많이 생각했습니다. 만약 혼인이 성사되면 우리 시아버님께서 재산을 나누어 주실 것이니 앞으로 살 걱정은 아니 해도 될 것인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일 거절하신다면 그동안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잘 생각한 뒤에 대답해 주십시오.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던 부녀는 그녀의 말에 찬성을 했어요. 며칠 후 그녀는 그 사람과 처녀에게 새 옷을 마련하여 입힌 뒤에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그녀는 그 사람과 처녀를 행랑채에서 기다리게 한 뒤에 안으로 들어가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녀의 절을 받은 시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이야기한 뒤에 그녀가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 재혼하셔야지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누가 나같이 나이 든 사람에게 딸을 주며 어느 여자가 나 같은 이에게 시집을 오겠느냐. 제가 말해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한 뒤에 행랑채에 기별하여 그 사람과 딸을 들어오게 했어요. 시아버지는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물었지요. 딸을 내게 주겠다고 한 것이 사실이요?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처녀에게도 물었어요. 너는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하고 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예, 잘 모시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기뻐하며 그녀와 재혼하고 그의 재산 반을 갈라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녀가 자기 집에 왔을 때에는 며느리로 대하고 그녀의 집에 갔을 때에는 장모로 대했어요. 시아버지는 재혼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 삼형제를 두어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3명을 두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시어머니 길들이기. 옛날에 아주 성미가 고약한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찌나 성미가 고약한지 잠시도 며느리를 들들 볶아대지 않으면 남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길 지경이었어요. 들들 볶아도 이건 뭐 앞도 뒤도 없는 것이 걸음을 걸어도 빨리 걸으면 촐싹된다고 트집, 천천히 걸으면 느려 터졌다고 트집이고 밥을 지어도 많이 지으면 살림 해프게 산다고 트집, 적게 지으면 소견머리가 오그랑 쪽박이라고 트집이었어요. 이러니 뭐 안 볶일 재간이 없죠. 아들 딱 하나 있는 것을 장가 보내가지고 벌써 며느리를 3번이나 갈아치웠다면 알만하죠. 첫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방귀 뀌었다고 소박 놓고, 두 번째 며느리는 밥상 나르다가 엎질렀다고 쫓아내고, 세 번째 며느리는 트집 잡을 것이 없으니까 말버릇 나쁘다고 친정에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며느리 셋씩이나 쫓아내고 나니 아무도 이 집에 시집 오려고 하는 처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참 이상한 처녀 하나가 있었던지 제발로 그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처녀 부모가 기를 쓰고 말렸지만 한사코 가겠다고 하지 뭐예요. 너 그 집에 시집 가서 석 달 넘긴 며느리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소리냐, 모르고 하는 소리냐. 저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염려 말고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기어코 가겠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은 시집을 보냈죠. 시어머니는 세 번째 며느리를 쫓아내고 나서 심술 부릴 데가 없어 심심하던 차에 새 며느리가 들어오니 고양이 쥐 만난 듯이 들들 볶아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새 며느리는 낯빛 한 번 안 바꾸고 고분고분했어요. 그저 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며느리더러 얘야, 너희 시어머니 등살에 내가 명대로 못 살겠다. 그만 친정으로 가는 건 어떠냐? 하니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어머니께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시는데 무엇이 덜 차서 친정에 가겠습니까? 이러고 말았어요. 이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하늘 아래 저렇게 얌전한 며느리는 없을 거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남편이 없는 사이에 새끼줄 한 타래와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 앞에 갔어요. 이 못된 거사! 그건 무엇 하러 들고 왔느냐? 예, 어머님 버릇 고쳐드리려고 그럽니다. 며느리가 낯빛도 안 바꾸고 생글생글 웃으며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서 문고리에 매달아 놓고 회초리 든 손에 침을 탁 뱉었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며 묶여있는데, 며느리는 태연하게 어머님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드리려고 이러는 것이니 고깝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하더니 회초리로 시어머니를 사정없이 두들겨 팼어요. 시어머니는 하도 어이없고 분하고 원통해서 꺽꺽거리며 숨 넘어가는 소리만 냈죠. 며느리는 한참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오늘은 이쯤 해두겠습니다만 어머님이 버릇을 못 고치시면 또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하고 시어머니를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잽싸게 숨어버리니 시어머니는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맨발로 문 밖으로 나가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집 며느리가 날 때렸어.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얌전하다고 소문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말이에요. 모두들 저 할망구가 며느리한테 해강질하다가 기어에 미쳐버렸다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어주니 시어머니는 분을 못 이기고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영감, 며느리가 날 때렸다오. 아이고, 분해. 저 할망구가 이제는 아주 돌아버렸군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이번에는 아들한테 달려가서 땅을 치며 하소연을 했죠.
얘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내 색시가 날 때렸단다. 아들인들 그 말을 믿겠어요? 나 원참 어머니도 꾸며대려면 좀 그럴듯하게 꾸며대세요. 이러니 시어머니는 속이 탔죠. 속이 타서 아주 새까맣게 된들 무슨 방법이 있나요? 저녁이 되어 시아버지와 남편이 돌아오니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고분고분해져서는 시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때리면 맞고 차면 채고 이랬어요.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속이 더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러 나가자마자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를 새끼줄로 꽁꽁 묶어놓고 회초리로 두들겨 팼어요. 어머님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치셨으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시아버지와 남편이 나간 뒤에 며느리가 또 새끼줄과 회초리를 들고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오냐 내가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 터이니 이제 그만해라 하고 싹싹 빌지 뭐예요. 그러니 며느리도 매질을 한 것을 어머니께 눈물로 사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더 극진히 효도하면서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백두산 장생초. 아주 멀고 먼 옛날 백두산 아래 작은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어머니의 약을 사려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밤낮 없이 일을 했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무척 안쓰러웠어요. 겨울이 되자 어머니의 병은 더욱 깊어졌어요. 어머니, 기운 좀 차리세요. 아이고, 얘야, 이제 저 세상으로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들은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들은 지혜롭기로 이름난 마을 어른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장생초라면 병이 나을 텐데. 예? 장생초라고요? 백두산 꼭대기에 자라는 신비한 약초란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어찌 구하겠니?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저 멀리 보이는 백두산을 바라보았어요. 눈 덮인 꼭대기는 까마득하게 높게만 보였어요. 그래, 어머니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나? 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어요. 아들은 푹푹 쌓인 눈을 헤치며 백두산을 오르고 또 올랐어요. 찬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죠. 험한 숲을 지나고 거친 바위를 넘느라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꼭 장생초를 구해야 해. 하지만 갈 길은 멀고도 멀었어요. 아들은 거센 눈보라에 떠밀려 눈밭에 쓰러지고 말았지요. 아, 한 걸음도 디딜 힘이 없구나. 어머니가 나를 무척 기다리실 텐데. 어머니. 아들은 점점 기운이 빠졌어요. 쓰러진 아들을 위로 눈발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죠. 예이야, 정신 차리렴. 정신을 차려. 아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버뜩 눈을 떴어요. 머리가 새하얀 꼬부랑 할머니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누구세요? 나는 백두산에 사는 할멈이란다. 그런데 이렇게 험한 곳에는 어찌해서 왔느냐? 아픈 어머니가 계셔서 장생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백두산 꼭대기에 가려는 게로구나. 할머니는 씨앗 한 줌을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얘야, 부탁 하나 해도 되겠니? 네가 꼭대기에 올라가거든. 거기에 이 씨앗을 좀 뿌려다오. 나는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올라가겠구나. 말을 마친 할머니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 버렸어요. 아들은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장생초를 구해서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 해. 아들은 할머니가 준 씨앗을 챙겨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다리도 날아갈 듯 가벼웠죠. 마침내 아들은 백두산 꼭대기에 다다랐어요. 눈 덮인 봉우리들이 푸른 호수를 감싸고 있었죠. 아, 다 왔구나. 드디어 왔어. 아들은 장생초를 찾으려고 사방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풀이라고는 한 포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너무 실망스러워 털썩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한겨울에 약초가 있을 리 없지. 할머니가 주신 씨앗이라도 뿌리고 가자. 아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정성껏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싹이 돋더니 쑥쑥 자라지 않겠어요? 그때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어요. 얘야, 나는 백두산에 사는 신령이란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네 마음이 정말 기특하구나. 할머니는 쑥쑥 자란 풀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풀이 바로 네가 찾던 장생초란다. 예? 정말 장생초라고요? 아들은 가슴이 벅차올라 울먹거렸어요. 아들은 산에서 장생초를 한가득 뽑아 들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어머니는 무사히 돌아온 아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장생초 덕분인지 어머니의 병도 씻은 듯이 다 나았어요. 그 뒤로 어머니와 아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아들의 깊은 효심이 백두산 신령님을 감동시켰나 봐요.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노력하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멸치의 꿈 해몽. 옛날 동쪽 바다에 3,000살 먹은 멸치 대감이 살았어요. 하루는 멸치 대감이 낮잠을 자다가 신기한 꿈을 꾸었답니다. 이게 무슨 꿈일까? 누가 꿈풀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때 가자미가 말했어요. 대감님, 서쪽 바다에 사는 망둥이 대감이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잘한답니다. 가자미의 말에 멸치 대감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당장 가서 모셔오너라. 가자미는 서둘러 길을 떠났어요. 서쪽 바다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죠. 상어떼에게 잡아먹힐 뻔한 적도 있고 문어 다리에 맞아 까무러칠 뻔한 적도 있지만 가자미는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헤엄쳐 갔어요. 망둥이 대감을 모셔가면 멸치 대감이 크게 칭찬해 주실 거야. 가자미는 한 달 넘게 헤엄쳐서 망둥이 대감 집에 도착했어요. 망둥이 대감님, 동쪽 바다 멸치 대감께서 꿈풀이를 부탁하셨습니다. 힘든 여정이겠지만 저와 같이 가시지요. 멸치 대감이 부르면 당연히 가야지. 망둥이 대감은 얼른 짐을 챙겼어요. 가자미는 망둥이 대감을 모시고 다시 험하고 험한 길을 나섰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이 많으셨지요. 멸치 대감은 망둥이 대감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귀한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껏 대접했죠. 그런데 가자미에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대감,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망둥이 대감이 묻자 멸치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갑자기 하늘로 붕 올랐다가 갑자기 땅으로 뚝 떨어지고 어디론가 둥둥 떠가더니 하얀 눈이 내리고 뜨끈뜨끈 덥더니만은 또 오돌오돌 추워졌습니다요. 멸치 대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망둥이 대감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어요. 대감께서는 용이 되실 꿈입니다. 멸치 대감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고요? 하늘로 붕 올랐다는 것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은 세상을 보살피려 내려온다는 말이고요. 옳거니. 멸치 대감이 맞장구를 치자 망둥이 대감은 신이 나서 말을 이었어요. 둥둥 떠가는 것은 용이 되어 구름을 탄 것입니다. 눈이 내리다가 덥다가 추워지는 것은 신통한 힘으로 때마다 날씨를 바꾼다는 것이지요. 허허허허, 내가 용이 된다니. 멸치 대감은 좋아서 웃고 또 웃었어요. 어허허허,
내가 3,000년이나 살면서 돌을 닦은 보람이 있구려. 용이라네, 용이야. 그런데 좋아 죽는 멸치대감을 누군가 노려보고 있었어요. 바로 망둥이 대감을 데려온 가자미예요. 나한테는 칭찬 한마디 안 해주더니 저리도 좋을까? 아이고, 분하다 분해. 잔뜩 뿔이 난 가자미는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용은커녕 구렁이도 못 될 꿈입니다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그런 엉터리 꿈풀이가 어디 있답니까? 가자미의 말에 멸치대감은 웃음을 뚝 멈췄어요. 네, 이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감히 어디서 그따위 소리냐? 그럼 내가 꿈풀이를 해보거라. 가자미는 폭푸스 떨어지듯 꿈풀이를 좔좔 쏟아냈죠. 하늘로 붕 날아올랐다는 것은 낚싯바늘에 낚여 휙 올라가는 것이지요.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은 어부의 망태에 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둥둥 떠가는 것은 망태에 담겨 흔들흔들 가는 것이고요. 멸치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가자미는 계속 말했어요. 하얀 눈은 소금이 슬슬 뿌려지는 것이고 석쇠에 놓여 구워지니 뜨끈뜨끈 덮다가 부채질을 할 때면 또 오돌오돌 추워지는 게지요. 그러니 결국 대감님은 반찬거리가 되어 사람 목구멍으로 넘어갈 꿈입니다요. 멸치대감은 화가 나서 두 눈이 벌컥 뒤집혔어요. 멸치대감은 가자미의 왼쪽 뺨을 냅다 후려쳤죠. 어찌나 세게 쳤던지 가자미의 왼쪽 눈이 오른쪽 뺨으로 가 붙어버렸지 뭐예요. 뭐시 이런 고얀 놈! 이 모습을 본 망둥이는 어찌나 놀랐는지 눈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꼴뚜기는 제 눈도 어찌 될까봐 얼른 눈을 빼서 꽁무니에 감췄죠. 그 모양을 본 메기는 하도 웃어서 입이 쭉 찢어졌어요. 병원은 입을 다물고 웃음을 참다가 입이 오목하게 들어가 버렸지요. 이렇게 해서 동쪽 바다 물고기들은 요 모양 요 꼴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꿈풀이가 맞는 걸까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오늘은 나무를 많이 해다 팔아서 우리 어머니 만난 거 사다 드려야지. 이차!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도끼로 힘차게 나무를 찍었어요. 그런데 언제 다가왔는지 호랑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나무꾼에게 덤벼들었어요. 너무 놀란 나무꾼은 도끼를 떨어뜨리고 바들바들 떨었지요. 호랑이 발이 코앞까지 턱턱 다가오자 나무꾼은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나무꾼은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대로 호랑이 팝이 될 수는 없지. 나무꾼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형님! 제 형님이 맞으시죠? 나무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랑이 발을 붙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호랑이 형님이 있다고 하셨어요. 호랑이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형님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형이라고?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어머니는 형님 생각에 밤마다 우신답니다. 나무꾼의 말에 호랑이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어요. 어머니는 잘 계시냐? 요즘은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가난하다 보니 끼니도 제가 잘 못 챙겨드리고.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새 호랑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뵙겠느냐? 나 대신 아우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다오. 호랑이는 나무꾼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슬픈 얼굴로 뒤돌아섰어요. 호랑이가 보이지 않자 나무꾼은 마음이 놓여 덜썩 주저앉았죠. 한참 지난 뒤에야 후들거리는 다리로 겨우 집에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온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마당에 큼지막한 멧돼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가만히 살펴보니 호랑이 이빨 자국이 나 있었어요. 어제 만난 그 호랑이가 물어다 주었나 보구나. 나무꾼은 어머니에게 호랑이를 만났던 일을 얘기해 드렸어요. 그 뒤로도 호랑이는 며칠에 한 번씩 나무꾼집 마당에 노루나 껌 같은 산짐승을 물어다 놓았어요. 덕분에 나무꾼은 끼니 걱정 없이 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호랑이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는구나. 어머니도 그런 호랑이가 참 고마웠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호랑이는 여느 땐처럼 나무꾼의 집에 몰래 산 짐승을 물어다 놓았지요.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호랑이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곧 나무꾼의 긴 한숨 소리도 들렸죠.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약도 제대로 못 사드리고.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호랑이는 눈 덮인 산을 넘어갔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강도 건넜죠. 칼날 같은 바람이 매섭게 불었어요. 호랑이는 몇 번이나 산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절벽을 기어올라 산삼을 캤답니다. 호랑이는 산삼을 물고 나무꾼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나무꾼이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무 늦었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호랑이는 가슴을 치며 밤새 울부짖었어요. 그 뒤로 호랑이가 나무꾼에게 산짐승을 물어다 주는 일은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 오나 보구나. 그래도 만나면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나무꾼은 산에 갈 때마다
호랑이를 만나지 않을까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새끼 호랑이 3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들 꼬리에 하얀 댕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나무꾼이 호랑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새끼 호랑이들은 울면서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매일 울며 슬퍼하던 아버지도 어제 그만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희가 하얀 댕기를 메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죽었구나. 아니, 형님이 돌아가셨구나.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들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호랑이는 비록 짐승이었지만 정성껏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은 참 아름답고 갸륵한 일이랍니다.